안개가 강물처럼 밀려드는 산자락 밑에 낙화당이라 불리는 별당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꽃이 떨어지는 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으나 이제 그 이름은 꽃이 죽어나간 집이라는 흉측한 의미로 변해버렸지요. 12년 전 꽃다운 나이의 아가씨가 의문사한 뒤로 이곳은 금단의 땅이 되었습니다. 담벼락은 무너져 내린 지 오래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냅니다. 기와 사이로 자라난 이끼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의 머리카락처럼 치렁치렁 늘어져 있고 한낮에도 그 근처만 가면 목덜미에 얼음 조각이 닿은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글쎄, 어제 우리 집 양반이 술 취해 그 집 앞을 지났는데 달도 없는 밤에 하얀 소복 입은 처자가 우물가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더래. 에구머니나 말도 마요. 그 집 우물물은 이미 10년 전부터 핏빛이라 아무도 안 마시잖아요. 밤마다 내 꽃신 내 꽃신 하고 우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린다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소문이 온 고을을 뒤덮고 있을 때 마을 변두리 낡은 초가집에는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반 걸음 걷고 남들 한마디 할 때 3번을 생각해야 겨우 입을 때는 조금 느린 사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거북이 혹은 바보 돌쇠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손목은 무쇠처럼 단단했고 그 손끝은 비단결처럼 섬세했습니다. 산에서 해온 땔감은 늘 정갈하게 묶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버린 망가진 쟁기나 구멍난 신발도 돌쇠의 손길만 닿으면 새 것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보야 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그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주머니에서 산딸기를 꺼내 아이들 손에 쥐어주던 착한 영혼이었지요. 바보 돌쇠, 나무 팔아 뭐하니? 장가도 못 갈 텐데. 돌쇠 허허 웃으며 장가는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 곱불약 지어드려야지. 자 여기 산딸기 맛있다. 먹어라. 한편 낙화당의 원래 주인이자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김진사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별당 터를 다시 팔아치우거나 창고로 쓰고 싶었지만 귀신 소문 때문에 아무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비단옷을 매만지며 교활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러다 나무를 팔러 온 돌쇠를 발견했지요. 저 바보라면 귀신이 뭔지도 모르니 부려먹기 딱 좋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돌쇠를 사랑채로 불러 귀한 약주를 한 잔 따르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허, 우리 돌쇠 왔느냐. 내 효심이 지극하다는 소문은 내 익히 들었다만 내 어미 병환이 깊다지. 네. 진사나리. 약을 써도 자꾸 기침을 하십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큰 상을 내리려 한다. 낙화당 있지 않느냐? 거기서 딱 열흘만 머물며 잡초도 베고 집도 좀 돌보거라. 그러면 내 쌀 10가마니를 주마. 쌀 10가마니면 내 어미 약값은 물론이고 평생 굶을 걱정은 없지 않겠느냐? 쌀 10가마니. 그 소리에 돌쇠의 투박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밤 찬 방바닥에서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돌쇠야 미안하다 하고 우시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돌쇠에게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쌀 10가마니면 어머니께 따뜻한 고깃국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김진사에게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날이 하룻밤이든 열흘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흰쌀밥 실컷 드시게 하겠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짓는 김진사의 등 뒤로 저 멀리 낙화당 위에는 불길한 까마귀 떼가 까악 울며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서린 그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바보 사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2년간 멈춰있던 낙화당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건넨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낙화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낮에 보았던 흉물스러운 집의 형체는 사라지고 이제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검은 그림자만이 돌쇠를 압박해왔지요.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밤바람은 구멍난 문창지를 통과하며 휘익, 휘익하고 여인의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대들보에서는 끼익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오고 마당의 잡초들은 누군가 몰래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서걱서걱대며 몸을 비벼댔습니다. 돌쇠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무릎을 꼭 껴안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쌀 10가마니를 생각하며 떨림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산새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푸른빛을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대청마루 끝에서부터 서늘한 안개가 밀려들어왔지요. 그 안개 속에서 새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입가에는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턱 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설화는 바닥에 발을 붙이지 않은 채 공중에 떠서 돌쇠를 향해 긴 손톱을 세우며 다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쇠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서슬퍼런 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이 시리겠소.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쳤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설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화의 무시무시한 손톱이나 피 흘리는 입가가 아니라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갈라진 그녀의 맨발과 갈기갈기 찢어진 소복의 자락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엉금엉금 설화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설화는 당황하여 멈칫했고 돌쇠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님. 귀신님은 왜 신발도 없이 이 차가운 마루에 계시오? 이 밤바람이 이리도 칼날 같은데. 내 발도 시린데 귀신님 발은 얼마나 시리겠소? 어디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뭐라고?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돌쇠는 대답 대신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온기 한 번 없던 아궁이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살아나자 싸늘했던 방 안에 조금씩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불꽃을 보며 해벌쭉 웃더니 품 안에서 정성껏 쌓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식었지만 정성이 담긴 주먹밥 2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아궁이 옆 따뜻한 돌 위에 올려 데우더니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설화에게 내밀었습니다. 귀신님도 배가 고파서 자꾸 나오시는 거지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싸주신 건데 아주 맛있소. 이 불가에 앉아서 이거 좀 드시고 발 좀 녹이시오. 사람은 아니 귀신님도 배가 든든해야 한이든 뭐든 안 생기는 법이요. 설화는 차마 그 주먹밥을 잡지 못하고 돌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집을 거쳐갔지만 자신의 공포스러운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추위와 굶주림을 봐준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사내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화의 서늘했던 눈가에 처음으로 이승의 눈물 같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이었을까요? 설화의 창백한 얼굴 위로 12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녀는 낙화당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정혼자에게 보낼 원앙 수건을 놓으며 수줍게 웃던 설화는 부모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숙부인 김진사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숙부의 눈에 보인 것은 조카딸의 슬픔이 아니라 그녀가 물려받은 막대한 전답과 이기와집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김진사는 비오는 어느 날 밤 보약을 가장한 독주를 설화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설화의 머리채를 휘잡고 우물가로 끌고 간 김진사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지요. 숙부님 살려주세요. 라는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우물 속으로 추락하던 순간 설화의 비녀가 돌벽에 부딪혀 부러졌고 그녀의 비명은 깊은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12년간 그 우물 안에서 설화는 오직 이 진실을 알아줄 단 한 사람만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설화의 눈물을 닦아준 돌쇠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걱정 마시오, 귀신님. 내가 다 찾아줄게. 돌쇠는 설화가 기억하는 그날의 흔적을 찾아 별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마루 밑을 기어다니고 거미줄 섞인 천장 석가래 위를 더듬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새벽 달기 울기 직전 돌쇠의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12년 전 김진사가 범행 후 당황해 던져버린 작은 독약병, 그리고 우물 틈새에 끼어있던 설화에 부러진 옥비녀였습니다. 돌쇠는 그것들을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됐소. 이제 관가로 가세. 돌쇠의 외침에 설화의 형체가 새벽 안개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헐레벌떡 관가로 달려가 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행색의 바보 돌쇠를 본 사또와 나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아, 낙화당 귀신이 내게 주먹밥을 얻어먹고 하소연을 했다니 낮술을 퍼마신 게냐? 여봐라, 이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아니요. 진짜요. 여기 보시오. 이 병에서 아직도 쓴 냄새가 나고 이 비녀는 설화 아가씨 거란 말이오. 돌쇠가 내놓은 낡은 비녀와 독약병을 본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 있던 김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가 엄하게 추궁하자 김진사는 바보의 헛소리라며 발뺌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관가 마당에 서늘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귓가에만 들리는 설화의 흐느낌이 시작되었지요. 공포에 질린 김진사는 결국 내가 그랬소. 내가 죽였소. 라며 바닥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날 낙화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지막으로 별당을 찾았습니다. 달빛은 여느 때보다 포근했고 그 빛을 타고 나타난 설화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원귀가 아니었습니다. 생전의 그 곱디고 온 자태 그대로 아침 이슬처럼 맑은 모습으로 돌쇠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내 다시 오리다. 이번엔 차가운 바람에 흩어지는 귀신이 아니라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당신의 곁에서 밥을 짓고 당신의 아이를 기르는 아내로 꼭 다시 오리다. 그때까지만 부디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겠소? 아가씨, 아니 내 색시, 걱정 마소.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 자리에서 기다릴 거니까 꼭 오셔야 하오. 꼭. 설화가 빛의 가루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진 후 돌쇠의 시간은 오직 그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으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정말 미쳐버렸다고 쑥덕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폐가가 된 별당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산을 뒤져 가장 튼튼한 매화나무 묘목을 구해와 별당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아가씨가 매화를 참 좋아하셨지. 흙을 다지는 그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깃들었습니다.
장마철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돌쇠는 잠도 잊은 채 별당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기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석가래를 보수하며 그녀가 돌아왔을 때 머물 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집을 지켰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밤이면 돌쇠는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요건 아가씨 발에 딱 맞겠지?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레 조각한 나무꽃신이 마루 위에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돌쇠는 매일같이 설화의 가묘를 찾아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그의 발자국만이 외롭게 남은 설산 위에서 돌쇠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그녀가 올 길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바보 돌쇠가 귀신에 홀려 별당 귀신 노릇을 한다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그의 집념에 서서히 마음바구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혼자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밖에나. 지붕 올릴 때 쓰라고 볏짚 좀 가져왔네. 여기 감자 좀 삶아왔네. 몸 챙겨가며 하게나. 자네 정성이면 하늘도 감복해서 설아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겠나. 비웃음은 경외심으로, 손가락질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낙화당은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기다림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별당을 지키던 청년 돌쇠는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꾼 낙화당만은 예전의 음산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담장을 넘어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 향기는 마을 전체를 감싸 안을 정도로 진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평온하던 별당 앞에 화려한 꽃가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웃 고을 부잣집의 귀한 아가씨가 시집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잠시 쉬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처녀는 처음 와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소인 양익숙한 표정으로 별당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이곳의 향기가, 이 바람의 감촉이 왜 이토록 가슴을 아리게 하는지. 노인이 된 돌쇠는 툇마루에 앉아 마지막으로 깎고 있던 나무꽃신을 다듬다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처녀의 뒷모습에서 10수년 전 달빛 속으로 사라졌던 그 여인의 잔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시선은 마루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수십 켤레의 나무꽃신에 머물렀습니다. 처녀는 무엇에 이끌린 듯 신발을 벗고 돌쇠가 방금 놓아둔 가장 작은 꽃신에 발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시간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처녀의 발이 꽃신 안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깎인 듯 단 1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오셨구먼요. 내 일이 될 줄 알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길을 닦아두었소. 서로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찰나 억겁의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빛의 속도로 살아났습니다. 늙어버린 머슴과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12년 전 그 뜨거웠던 약속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에 수만 송이의 매화 꽃잎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비가 내리는 별당 마당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낡은 꽃신 속에 담긴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으며 낙화당의 전설은 슬픔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